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추진 방식의 특징에서 신용장하고 D와 DP의 어떤 관계를 특성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한 부분들을 종합해서 비교를 다시 한번 하면요. 우리가 신용장은 은행의 신용을 기준으로 하는데 D와 DP는 수입자의 신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은 캐슬 은행인 오프닝 뱅크가 지급을 확약합니다. 그래서 지급인이 바로 캐슬 은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D와 DP는 은행의 지급 확약이 없습니다. 그죠? 은행의 지급 확약이 없고 최종적으로 수입자, 즉 매수인이 추심에 응하고 대금을 지급해야지만 최종적으로 수출자, 즉 매도인의 어떤 어카운트로 대금이 결제되는 그런 조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은 신용장 개설 담보금을 수입업자로부터 요구합니다. 자, 신용장이 왜 이걸 요구합니까? 자, 신용장이 이것을 요구한 이유는 수입업자를 대신해서 수출업자에게 1차적으로 내고은행, 즉 매입은행이 환음을 인수하면서, 즉 환음을 인수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서류를 사들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상업서류하고 금융서류를 사들인다는 거죠. 자, 먼저 사들이면서 대금을 지급하죠. 이 상업서류는 결국 물건을 찾고 수입업자가 통관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이죠. 그렇죠? 자, 이거를 사들이면서 결국은 먼저 대금을 지급하고 1차적으로 매입은행, 그 다음에 이제 이 매입은행이 대금을 지급한 것을 다시 캐슬은행에 보내서 대금을 상환을 요구하는 거죠. 자, 내가 먼저 지급했으니까 여기 지급했다는 증표로서 환음 있고 그 다음에 운송 서류들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이거를 줄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지급한 돈을 다오하고 은행 간의 신용으로서 이제 그렇게 해서 요구를 하죠. 그러면 이제 은행은 거기에 대해서 일단 1차적으로 캐슬은행은 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캐슬은행은 다시 매도인과의 관계에서 상환, 즉 정산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시스템상으로는 신용장에서의 시스템은 은행과 은행 내에서의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매수인, 그죠? 매수인의 어떤 상환하고의 관계는 그것은 오프닝 뱅크하고 매수인 간의 관계지 전체적인 시스템에서의 상환 의무를 갖는 것, 즉 지급 의무를 갖는 것은 오프닝 뱅크가 되는 거죠. 그죠? 오프닝 뱅크가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지급을 어떻게 합니까? 약속하는 거죠. 약속하기 때문에 결국은 만약에 약속해서, 즉 아까 이야기하는 오프닝 뱅크가 먼저 돈을 지급합니다. 그렇죠? 누구에게? 매입은행이 지급한 돈을 상환을 해주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상환을 해줬는데 수입자가 나중에 돈을 안 준다면은, 그죠? 뭘 하면서 그거 뭡니까? 환음을 인수를 했는데 나중에 환음 인수하고 바로 돈을 줘야 되는데 환음 인수했다는 것은 돈을 줄 수 있는 채무가 있다는 거잖아요. 인수했는데 돈이 안 온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은행으로서 난처하게 되죠. 그러니까 미리 그 금액만큼을 받아 놨다가 대금을 안 주면 그 금액, 즉 맡겨놓은 그 금액,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야기해서 디포짓이라고 영어로 이야기하고요. 담보금을 이야기하죠. 그죠? 그 담보금을 자기네들이 가져가는 이제 그런 형식으로서 손해를 갖다가 방지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런 담보금을 필요합니다. 신용장 개설에서는. 왜냐하면 이제 신용장 개설에서는 대금을 수출업자에게 지급한 대금의 주체는 결국은 누구냐 하면은 신용장 주체가 이제 결국은 이제 은행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DA와 DP에서는 은행이 중간에 지급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은행이 담보를 요구할 아무런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권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담보는 필요 없는 거고, 그죠? 결국 현실적으로 돈은
수입업자의 양심에 따른 거죠. 양심에 따랐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어음을 발행할 때도요. 어음을 뭐냐면, 자, 내가 당신한테 받을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을 빨리 주세요라고 재촉하는 것이 우리가 환음이라고 했죠. 그죠? 환음. 그 다음에 이제 약속어음은 달리,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가 내가 당신에게 얼마간의 줄 돈이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게 약속어음인데, 환음은 역으로, 채무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내가 당신한테 얼마 줄 돈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역으로 내가 당신에게 얼마의 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소위 말하는 환음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환음을 발행할 때 신용장은 결국은 직업인이 누구죠? 직업인이 오프닝 뱅크이기 때문에 이 환음 역시 직업인은 바로 환음 역시 어떤 어음을 쓰냐면 결국 은행어음을 씁니다. 은행어음을 이제 은행어음을 쓰는 이유는 은행어음의 주체, 즉 그 환음의 주체가 은행이기 때문에 은행이 직업 의무가 있다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DA와 DP에서의 환음은 은행어음이 아니라 개인어음을 쓰는 겁니다. 그죠? 결국은 이것은 개인 앞으로 뭘 요구하는 거죠? 돈의 지급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은행이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는 개인어음을 사용합니다. 이야기 하시겠죠? 그래서 이것의 직업인은 바로 수입업자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에서는 추심 전에 매입을 합니다. 그죠? 추심 전에 즉 매입해서 이걸 추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돈 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매입과 추심을 또 별개로 본다면은 매입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그죠? 아니면 이제 discrepancy가 일어났을 경우 결국 불일치가 일어났을 거고, 즉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그죠?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실제 제출된 서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걸 갖다가 discrepancy다, 이렇게 불일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러한 불일치가 일어날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뭐냐면 먼저 서류를 매입하고 돈을 주고, 그죠? 지급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다시 어디입니까? 즉 지급 의무가 있는 캐슬은행에다가 매입은행이 이걸 보내서 돈을 받는 이러한 형식을 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용장인데요. 근데 DA나 DP는 이런 형식이 아니라 추심을 먼저 의뢰하고 거기에서 돈을 주면 그 돈을 받아서 전달하는 형식입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추심해서 돈이 들어오면은 주는 그런 형식이죠. 그래서 추심 후 지급 형식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 같은 경우에는 돈을 추심 전에 받기 때문에 수출업자에게 유리하죠. 근데 DA와 DP는 우리가 연기금, 즉 지급을 연기하고, 그죠? 지급을 연기하고 돈을 줄 수 있는 제도, 즉 그것을 우리가 이제 DA, acceptance, 자, acceptance 하면은 다큐멘트를 주는 방식, 그죠? 그 방법이 하나 있고요. 즉 만기일, 즉 연기금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DP가 하는 경우 바로 맞바꾸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추심 방식에서는 은행에 미리 디포짓 해야 될 담보금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죠? 은행이 자기들이 나중에 지급 보증을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담보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재정적인 부담이 적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입업자에게 유리하게 되겠죠. 그죠? 수입업자는 담보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거. 그죠? 자, 그런 유익한 점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움직이는 기본적인 이제 방식은 신용장 통일 규칙, 그죠? 이 프린시플이 이제 신용장 통일 규칙이라는 게 있고요. UCP, 600, 그죠? 신용장 방식에는
그 다음에 DAB는 추심 방식, 추심에 관한 통일 규칙이라는 URC가 적용됩니다. 그렇죠? URC가 적용된다. 이해하시겠죠? 추심에 관한 통일 규칙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수용장 통일 규칙이 적용된다. 이 차이점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추심 방식의 거래는 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된 사항이 없으면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 추심에 관한 통일 규칙을 적용한다. 자, ICC입니다. 역시 ICC에서 제정한 추심에 관한 통일 규칙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심에 관한 통일 규칙은 모두 7장 26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추심에 관한 통일 규칙은 모두 7장 26조인데요. 어음의 제시, 음 제시하고 직업, 인수, 그죠? 거절정서 작성. 자, 거절정서도 작성한다. 자, 추심 경과의 통지, 수수료에 대한 은행의 의무 및 책임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심에 관한 통일 규칙은 음 제시, 그다음에 직업, 인수, 거절정서 작성, 그다음 추심 경과의 통지, 그다음 수수료 등에 대한 은행의 의무 및 책임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제 추심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의 차이, 분쟁 등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중급법의 역할을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실제 추심에서는 별도의 추심 지시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중거문인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추심 방식의 거래는 사실상 추심에 관한 통일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추심거래는 자동적으로 이 규칙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심에 관한 통일 규칙이 추심에는 적용이 된다. 그죠? 추심에는 적용이 된다. 자, 왜냐하면은 추심 방식 거래는 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된 사항이 없으면은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 추심에 관한 통일 규칙을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쌍방 간에 뭔가 settle down 된 게 없으면, 그죠? 합의된 사항이 없으면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 추심에 관한 통일 규칙을 적용합니다. 그죠? 자, 추심에 관한 통일 규칙에는 다시 한번 제시, 직업, 인수, 거절정서 작성, 추심 경과 통지, 수수료 등에 대한 은행의 의무 및 책임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국제추심거래에서 발생하는 해석상의 차이, 그죠? 국제추심거래에서 발생하는 해석상의 차이, 분쟁 등을 방지하는, 그죠? 중급법의 역할을 한다. 기준이 되는 법의 역할을 한다. 이런 겁니다. 각 우리가 나라에서 이러한 추심에 관한 통일 규칙에 대해서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또 그거로서 분쟁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법 역할을 한다. 중급법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실제 추심거래에서는 별도의 추심 지시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추심 지시서를 첨부해야 된다. 자, 그죠? 첨부되어야 하고 중거문인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추심 방식의 거래는 사실상 추심에 관한 통일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추심거래는 자동적으로 이 규칙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추심에 관한 거래는 자동적으로 이 규칙의 컨트롤하에 있다. 그죠? 이 규칙이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추심 행위에 관한 내용 봅시다. 추심 지시서가 있죠. 추심 의뢰인은 추심 서류와 함께 추심 지시서를 작성하여 추심을 의뢰합니다. 추심 지시서 딱 씁니다. 그리고 추심 의뢰해야 됩니다. 그죠? 자, 제시. 그죠? 자, 제시 은행이 지시받은 대로 서류를 지급인이 취득할 수 있어요. 지급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여기서는 추심거래 지급인은 매수인이 되겠죠. 있도록 하는 추심상의 절차로 서류는 접수한 운영 그대로 지급인에게 전달됩니다. 무슨 알겠죠? 자, 서류는 접수한 운영 그대로 지급인에게 제시되고요. 자, 추심상의 절차로 서류는 그렇고요.
제시은행이 지시받은 대로 서류를 지급은행이 취득할 수 있도록, 그죠? 하는 추심상의 절차다. 그것이 바로 제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제시가 있고 추심지시서 제시 지급이 있습니다. 추심에 관련된 내용 중에 추심지시서, 그 다음에 제시, 지급. 자, 추심금액은 추심지시의 조건에 따라 추심지시를 송부한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합니다. 알겠죠? 추심지시를 송부한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합니다. 추심금액은 추심지시의 조건에 따라 추심지시를 송부한 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합니다. 자, 거절정서에 관한 지시 나와서 인수거절이나 지급거절에 대비하여 거절정서를 작성하거나 작성 의무를 면제하는 지시가 추심지시에 명기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추심지시세 거절정서에는 지급거절에 대하여 거절정서를 작성하였거나 작성 의무를 면제하는 지시가 추심지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작성 의무 면제해라 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다 해야 됩니다. 자, 명시가 없으면 은행은 작성할 의무가 없다. 자, 명시가 없으면 은행은 작성할 의무가 없다. 자, 명시 지시서가 있어야 되고, 그죠? 명시가 없으면 작성할 의무가 없다. 그죠? 그래서 지급 거절에 대하여 그 거절 정서를 작성하거나, 그죠? 작성 의무를 면제하는 지시가 추심 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추심에 관련된 은행의 의무들이 있습니다. 자, 신의 성실의 의무가 있습니다. 추심에 관한 은행은 모든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또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URC 제9조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추심에 관여하는 은행은 모든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고 또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추심 관련 은행의 선의 성실의 의무입니다. 그죠? 모든 정시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또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 선의 측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신의 측이고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바로 성실의 의무죠. 그죠? 성실하게 이행하고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 다음에 선의해야 된다. 그죠? 자, 서류 확인 의무. 추심 관련 은행은 접수된 서류가 추심 지시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죠? 누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추심을 의뢰한 상대방에게 이를 즉시 통지해야 하나 은행은 서류를 심사할 의무는 없습니다. 무슨 알겠죠? 서류 확인 의무. 그죠? 그래서 은행은 뭐 지급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전달하는 의무밖에 없죠. 전달하는 그런 역할밖에 없죠. 그래서 추심 관련 은행은 접수된 서류가 추심 지시의 내용과 일치하는 걸 한번 해보고, 그죠? 하고 누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추심을 의뢰한 상대방 이를 즉시 통지해야 한다. 그 누락사항 내용은 아니겠죠. 은행은 서류를 심사할 의무는 없다. 서류가 추심 지시서 이게 뭐 어떤 시기고 몇 점이고 이런 거를 심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냥 누락사항이 있는 거 확인하고, 그죠? 내용과 일치하는 거 확인하고 누락사항이 있을 경우는 추심한 의뢰한 상대방이 즉시 이를 통제해야 한다. 수출업자에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은 서류를 이게 추심 서류가 모두 맞는지 아닌지를 심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추심 관련 은행의 면책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지시를 받은 당사자의 행위에 대한 면책. 즉, 추심 의뢰를 받은 은행은 수입지의 은행에 추심을 의뢰하게 된다. 그죠? 자, 추심 의뢰 은행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수입지가에서 수입자가 거래하는 은행에 추심 의뢰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추심 은행이 되는 거죠. 추심 의뢰 은행은 수출자에 있고, 추심 은행은 수입자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까지 비용과 위험이 따르는데, 은행은 어디까지나 고객을 위해서
추심에 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 추심에는 은행이 관여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이나 위험 부담은 누가 한다? 고객이 한다.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추심 의뢰를 받은 은행은 추심지 은행에 추심을 해, 추심지 은행에 추심 의뢰하게 되죠. 여기에는 위험과 비용이 따르는데 이러한 비용이나 위험은 고객이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수된 서류에 대한 면책입니다. 은행은 접수한 서류와 추심 지시서를 대조해보죠. 누락한 서류가 있거나 게재된 서류문과 다른 서류가 있으면 이 사실을 지체 없이 전신과 다른 신속한 수단으로 추심 지시서를 송부한 당사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으나 그 이상 어떤 조치를 취한 의무는 없습니다. 알겠죠? 이게 다르다. 누락된 서류 있고 게재된 서류 목록과 다른 서류가 있다. 이 사실을 지체 없이 즉 전신이나 신속한 수단으로 추심 지시서를 송부할 당사자에게 송부해서 알릴 의무는 있으나 그 이상 어떤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류의 효력에 대한 면책인데요. 서류 효력에 대한 면책인데요. 은행은 서류의 형식성, 충분성, 정확성, 진정성, 위조나 법적 효력에 대해서 서류 또는 서류에 명시되거나 부과되어진 일반 조건 및 특별 조건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서류의 효력에 대한 면책입니다. 다시 은행은 서류의 형식이나 서류가 충분한지 아닌지, 서류가 정확한지 아닌지, 서류의 진정이나 좀 서류가 위조되거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서류에 명시되었거나 부과되어진 일반 조건 및 특별 조건에 대해서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부담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서류 송달 중의 지연, 분실 및 번역에 대한 면책. 자, 은행은 통보나 서신, 서류 송달 과정에서 지연 및 분실로 인해 발생된 결과나 그 다음에 전신물의 전송 과정에서 지연이나 훼손, 전문용어의 번역이나 해석상 오류에 대하여 어떤 의무나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은행이. 은행은 통보나 서신, 서류 송달 과정에서 지연 및 분실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나 그 다음에 전신문의 전송 과정에서 지연이나 훼손, 전문용어의 번역이나 해석상의 오류에 대해서 어떤 의무나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류 송달, 지연, 분실, 번역에 대한 면책이고요. 서류 효력에 대한 면책, 그것도 했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불가항력에 대한 면책입니다. 자, 천재지변, 폭동, 소요, 반란, 전쟁 또는 파업이나 직장 폐쇄 등 불가항력적 사태를 발생으로 업무가 중단된 경우 그 결과에 대하여 은행은 어떤 의무나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돼 있죠, 그죠? 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뭐 신용장이 막 늦어지거나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거는 이제 전혀 고려사항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출업자의 환원 발행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자, 선수출 계약에 따라 수출업자는 약정된 기일 내에 계약용품을 선적하고 선박회사로부터 선화증권을 입수해야 되죠. 그죠? 선수출 계약에 따라 수출업자는 약정된 기일 내에 계약물품을 선적하고 그다음에 선화증권을 입수해야 한다. 자, 계약액서에 명시된 운송서류가 구비되는 수출업자는 환음을 발행하죠. 그죠? 그죠? 수출업가 발행 환음의 특징은 환음 발행에서 환음상 직업인은 누구야? 직업인은 누구? 직업인은 수입업자다. 그죠? 환음상 직업인은 수입업자가 된다. 환음 금액은 수출가액이 된다. 그죠? 환음액은 수출가액인데 보통 계약서에는 송장 금액의 100%씩으로 표시된다. 그죠? 알겠죠? 송장 금액. 자, 환음의 만기는
지급도 방식인 경우에는 일람출금 조건이죠. 한번 보고 바로 나가는 거죠. 인수도 방식인 경우는 기한부 조건입니다. 그럼 우리가 앞전에 배우겠죠. 환원의 만기일은 일람출금 조건이고, 그죠? 지급도 방식, 그죠? 지급도 방식. 즉, 아까 이거, 즉, payment against document, 그죠? 자, 결국은, payment 주고, 바로 document 주는 거죠. 이 경우에는, 일람출금 조건이고, 인수도, 즉, acceptance 하고, 인수하고, 그 다음에, 인수하고, 그 다음에 인도 방식인 경우에는 기한부 조건, 즉 먼저 acceptance 하고 그 다음에 그다음 필요한 서류를 인도하는, 그죠? 서류 인도 조건, 그죠? 이 경우에는 기한부 조건이다. 이건 뉴선스다.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조금 말미를 가지고 자금을 모아서 그렇게 이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죠? 자, 수출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환원 발행하고 기타 운송 서류를 구비한 수출업자는 통상적으로 자기가 거래한 은행에 수출 대금을 추심해 줄 것을 신청하죠. 그다음 수출업자는 추심 의뢰인이 됩니다. 그죠? 우리 이것은 이제 프린스플이라고 하죠. 추심 의뢰 요청을 받은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을 추심 의뢰은행, 이것을 우리가 레미팅 뱅크라고 합니다. 그죠? 자, 추심의뢰은행은 주로 추심의뢰은행 수출업자가 소재하고 있는 은행을 추심은행으로 선정해 추심 지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송부하고 추심을 의뢰한다. 그죠? 추심은행은 주로 수입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은행을 추심은행으로 하고, 그죠? 추심의뢰은행은 맞네요. 그죠? 추심의뢰은행은 주로 수입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은행을 추심은행을 하고 선정해 추심 지시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송부하고 추심을 의뢰합니다. 그죠? 자, 추심 신청서의 검토. 추심 의뢰은행은 추심 의뢰인이 제출한 추심 신청서의 내용과 제출한 운송 서류가 일치하는 점에 대한 서류 검토를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추심은행의 선정. 자, 추심의뢰은행은 추심은행을 선정해야 합니다. 그죠? 자, 수출업자가 추심은행을 지정했을 경우는 그 은행은 추심은행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알겠죠? 수출업자가 추심은행으로 선정했을 경우에는 그 은행을 추심은행으로 인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 또는 인수가 이루어지는 국가 또는 기타의 조건과 일치되는 국가 등의 은행이 이용 가능합니다. 지점이 없는 경우에, 그죠? 은행에 대한 지정이 없는 경우, 즉 추심은행의 선정인데, 그래서 추심의뢰은행은 추심은행을 선정합니다. 지정합니다. 수출업자가 수출업자가 자기가 추심은행을 갖다가 지정했을 경우는 그 은행을 추심은행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 또는 인수가 이루어지는 국가 또는 기타 조건과 일치하는 국가 등의 은행이 이용이 가능하다. 알겠죠? 이용이 가능하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추심의뢰은행은, 그죠? 추심을 의뢰할 때 추심 지시서를 작성하죠. 이를 관련 운송서류와 함께 그 다음에 어디 한다고? 추심은행에 송부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심 지시서는 82년 표준 추심 지시서를 제정해 놓고 있습니다. 자, 추심에 관한 중급법 명시. 보통 추심의뢰은행은 모든 추심 서류에도요. The correction is subject to Uniform Rule for Corrections, ICC.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Uniform Rule for Corrections은 추심에 관한 통일 규칙이라는 것이죠. 그죠? 에 종속된다는 거죠. 자, 이 추심은 The correction, 추심은 is subject to, 종속된다. 통제를 받는다는 거죠. 어디에? To Uniform, 통일 규칙에 Uniform Rules for Corrections, 추심 통일 규칙에 뭐냐?
그 초밀규칙에 종속된다. 이런 이야기겠죠. 자, publication number 522. 그죠? 자, 이 말은 문을 넣었, 즉, 추심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현행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 이런 이제 그게 되겠네요. 자, 추심에 관한 준거법을 명시하고 있다. 자, 그러면 추심 지시서는 어떤 내용들이 기재가 되느냐 보시죠. 추심은행에 대한 명세, 추심의뢰인에 대한, 추심의뢰은행에 대한 명세, 추심의뢰인에 대한 명세, 그 다음에 지급인에 대한 명세. 그죠? 지급인이죠. 지급인 사실은, 추심에서의 지급인은 누구라 했습니까? 그거는 수입업자, 매수인을 했죠. 제시은행에 대한 명세, 추심 금액과 통화. 그죠? 제시은행에 대한 명세, 추심 금액과 통화. 자, 첨부 서류의 목록과 각 서류의 통수. 그죠? 이런 것도, 추심 지시서를 작성하는 거죠. 지급 및 인수 조건과 서류 인도 조건. 그죠? 지급 및 인수 조건과 서류 인도 조건. 그죠? 자, 어떻게 인도하고, 네가 이제 지급할 것이냐, 또는 바로 이거 인수할 것이냐, 자, 그럼 지급할 것이냐, 레미팅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인수할 것이냐, 그죠? 자, 그 다음에 acceptance 할 것이냐, 아니면은, 바로, assit 할 것이냐, 그죠? 그 다음에 서류 인도 조건, 어떻게, 인코텀스죠, 그죠? 서류를 어떻게 했니까, 그 관계가 좀 추심 수수료, 그죠? 추심 이자, 자, 지급 방법 및 지급 통지의 방식, 그죠? 지급 방법 및 지급 통지 방식, 지급 거절, 인수 거절 및 다른 지시와 불일치한 경우에 대한 지시. 그죠? 그래서 지급 거절하거나 인수 거절하 또는 다른 지시와 불일치할 경우에 대한 지시,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시 추심 지시 및 추심 서류를 검토하면요. 추심은행은 신용장 거래와는 달리 추심 서류를 심사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 할 필요 없죠. 추심 의류를 갖다가 심사할 의무 없습니다. 자, 그 은행은 이제 결국은 매입은행이라든지 결국 레미팅 뱅크, 그죠? 이럴 때는 이제 추심 서류를 심사할 의무는 있죠. 그런데 이제 추심은행은 신용장 거래와 달리 추심 서류를 선발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제시된 서류가 추심 지시서 및 수입 승인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면서 그 책임을 다한 것을 본다. 대신에 이제 추심 지시서하고 수입 승인서하고 일치하는지 여부를 이제 본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추심 지시서 및 추심 서류를 검토할 의무는 없다. 그래서 추심 서류는 신용장 거래와는 달리 추심 서류를 심사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제시된 서류가 추심 지시서 및 수입 승인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이게 추심 지시서하고 일치한다. 맞다. 수입 승인서하고 일치한다. 라고 점검함으로써 그 책임을 다한다. 자, 그 다음에 추심 서류의 도착 통지 및 제시. 자, 추심은행은 서류와 추심 지시서가 도착되면은 지급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은행과 지급인에게 지체 없이 지급 통지와 함께 서류를 제시한다. 그죠? 자, 다시 추심은행은 서류와 추심 지시서가 도착하면은 지급인에게 지체 없이 도착 통지와 함께 서류를 제시해야 된다. 자, 제시는 제시은행이 추심 지시서의 지시를 받은 대로 지급인이 서류를 입수할수록 하는 절차. 그죠? 자, 제시는 제시은행이 추심 지시서에 지시받은 대로 지급인이 서류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우리가 제시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죠? 제시는 제시은행이 추심 지시서에 지시받은 대로, 그죠? 지급인 서류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이야기합니다. 자, 추심의뢰은행은 주로 수입업자가 소지하는 지역에는 은행을 추심은행으로 선정하겠죠. 자, 추심 지시서와 관련 서류를 송부하고 추심을 의뢰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추심 지시서를 검토합니다.
추심의뢰은행은 추심의뢰은행이 제출한 추심신청서의 내용과 제출한 운송서류가 일치하는지를 서류를 검토합니다. 추심의뢰은행은 추심의뢰인이 제출한 추심신청서의 내용과 제출한 운송서류가 일치하는지 서류를 검토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추심은행의 선정입니다. 추심의뢰은행은 추심은행을 선정해야 하는데 수출업자가 추심은행을 지정했을 경우에는 그죠? 수출업자가 추심을 지정했을 경우에는 그 은행이 추심은행으로 이용하다. 그죠? 그래서 소위 하기엔 추심의뢰은행이 추심은행을 선정하는데 수출업자가 추심은행을 지정했을 경우는 그 은행을 추심은행으로 이용하다. 자,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 또는 인수가 이루어지는 국가 또는 기타의 조건과 일치되는 국가를 이용하죠. 지급 또는 인수가 이루어지는 국가 또는 기타의 조건과 일치되는 국가 등의 이용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업 서류의 인도입니다. 자, 서류 인도의 기본 원칙은 상업 서류가 지급과 상환으로 인도되어야 한다는 지시와 함께 장래의 확정일, 출금 조건의 환원을 포함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죠? 장래에 이제 출금 조건이 된 환원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뭐냐? 상업 서류가 지급과 상환으로 인도되어야 한다는 지시가 함께 장래의 확정일 출금 조건의 환원을 포함시키서는 안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추심 지시서의 상업 서류가 DA 또는 DP 중 어느 조건으로 인도되는지 명시해야 된다. 맞죠? 자, 명시가 없으면 DP로 Document Against Payment로 간주한다. 추심은행은 서류 인도의 지연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추심은행은 서류 인도의 지연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자, 추심의뢰은행이 추심은행 또는 추심은행 또는 지급인에게 추심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서류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는 경우, 그죠? 그러한 서류의 형식과 문구는 추심의뢰은행에 의해 제공되어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추심의뢰은행이 추심은행 또는 지급인에게 추심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서류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는 경우, 그러한 서류의 형식과 문구는 추심의뢰은행에 의해서 제공되어야 한다. 이런 거죠. 자, 그거는 이제, 그죠. 뭔가 요구, 즉, 추심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서류를 작성할 때는 그러한 포맷을 갖다가 추심의뢰은행이 추심은행에 제공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추심은행은 서류 인도 지연에서 발생한 어떤 결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요. 추심 지시서에 상업 서류가 DA 또는 DP 중 어느 조건으로 인도되는지를 명시해야 되는데 명시가 없으면 DP로 본다는 거. 상업 서류가 지급과 상환으로 인도되어야 한다는 자, 상업서류는 지급하고 바로 지급한다는 거죠. 그럼 상환한다. 그걸 또 지급하고 상환해야 된다라는 지시가 있고 장래의 확정일 출금 조건의 환용을 포함시키는 이거는 뭐냐면 서로 충돌되는 거죠.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 장래의 확정일 출금 조건은 연지급이죠. 연지급 환원하고 그다음 에사이트 즉 지급과 상환으로 인도되어야 한다는 지시가 같이 되면 됩니까? 안 되죠. 말이 안 맞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쓰여져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추심 결과의 통지. 자, 추심의뢰은행은 추심은행에게, 그죠? 추심 결과의 통지 방법에 대한 지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죠? 만약 추심 결과의 통지에 대한 추심의뢰은행의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추심은행은 추심 지시서를 송부한 은행의 비용으로 자신이 선택한 방법에서 통지를 하면 된다.
그러면 추심은행은 추심 지시서를 송부한 은행이 비용 부담하고 자신이 선택한 방법에 의해서 통지를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은행이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즉, 추심 지시 의뢰은행. 그죠? 자, 추심 금액을 송금하는 것이죠. 자, 추심은행은 지급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추심 금액을 추심 지시서와 조건에 따라 추심 지시서를 송부한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송금해야 됩니다. 자, 추심은행이 정당한 기인 내에 송금하지 못하는 경우 추심의뢰은행은 추심은행에게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겠죠?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추심의뢰은행의 수출대금 지급입니다. 추심의뢰은행은 수출대금이 추심은행이 송금한 추심 금액에서 추심 수수료 등 관련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추심의뢰인에게 제공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추심의뢰은행은 추심은행이 송금한 추심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추심 수수료 등 관련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추심의뢰인에게 지급하겠죠. 당연하겠죠. 그래서 추심의뢰은행의 입장에서는 이제 추심이 완료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수출 대금을 회수하게 된 것으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추심불능의 경우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수입업자의 시용 상태가 악화되어 직업불이행이나 인수불이행 등 추심불능의 경우가 발생하겠죠. 자, 서류 인도의 기본 원칙. 상업서류의 직업과 상한으로 인도되어야 한다는 지시와 함께, 그죠? 요거 아까 했죠, 그죠?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아까 했던 게 반복되네요, 그죠? 그리고 요거는 같은 내용이네. 아까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뭐, 추심지시서의 상업서류가 DDP 중 어느 조건으로 인도되는지 명시돼야 되는데, 명시가 없으면 DP로, 아까 했죠. 추심은행은 서류인도의 지연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죠? 그 다음에 추심의뢰은행이 추심은행 또는 지급인에게 추심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서류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그죠? 그러한 서류의 형식과 문구는 추심의뢰은행에 의해서 제공되어야 된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경우에 따라서 수입업자의 시용창세가 악화되어 직업불이행이나 인수불이행 등 추심불능의 경우가 발생하고, 자, 여기서 이어지죠. 자, 그래서 추심불능 통지 방법과 서류 처리를 봅니다. 제시은행은, 자, 추심의뢰은행에게 직업인의 직업불이행 및 인수불이행을 통지한 후, 그죠? 60일 이내에, 그 다음에 지시를 받지 못하면은, 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제시은행은 추심은행을 되겠죠. 추심은행이 이제, 소위 하기에는 이제, 매수인, 그죠? 매수인, 즉, 직업인에게, 수입업자가 보니까, 이게 이제 이 수입업자가 직업불이행 및 인수불이행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 사람 지금 이거 직업도 안 하고 내지는 인수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라고 추심의뢰은행에게 통보를 했단 말입니다. 그죠? 통보한 후 60일 이내에 다른 지시를 받지 못하면 서류를 다시 제시은행의 책임 반송할 수 있다. 그죠? 즉 추심의뢰은행으로 반송할 수 있다. 60일 이내에 지시를 받지 못하면, 또 다른 지시를 받지 못하면 서류를 이걸 갖다가 추심 지시서를 송부한 추심의뢰은행으로 반송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절정서입니다. 그럼 거절정서가 뭐냐?
자, 지급거절이나 인수거절이 발생할 때 이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누가 지급거절이나 인수거절입니까? 지급인이죠. 그죠? 수입자가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자,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이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거절증서입니다. 그죠? 자, 음상의 권리의 행사 또는 보전에 필요한 행위를 증명하는 요식적인 공정증서입니다. 요식행위입니다. 요식. 이거 해야 됩니다. 자, 음상의 권리 또는 행사의 보전에 필요한 행위를 증명하는 요식적인 공정증서다. 추심지시서 상의 거절증서에 관한 지시를 어떻게 해야 되냐. 거절증서를 자, 예를 들어 추심지시서에 추심의뢰은행은 추심지시서에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의 경우 거절증서 작성 여부에 대해서 분명히 명시해야 됩니다. 자, 거절증서는 뭐라 했죠? 다시 자, 그 지급거절이나 인수거절이 발생할 때 이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고 이것은 요식적인 공정증서이고 음상의 권리의 행사 또는 보전에 필요한 행위를 증명하는 중요한 증서입니다. 그죠? 자, 거절증서 또는 이에 가름하는 기타 법적 절차와 관련해 은행에게 발행하는 모든 수수료와 비용은 추심지시서를 송부한 당사자의 부담입니다. 그죠? 추심지시서, 추심의뢰은행에게 있다. 이런 거죠. 그죠? 거절증서 또는 이에 가름하는 기타 법적 절차와 관련해 은행이 발행하는 모든 수수료와 이런 걸 만들면서 발행하는 또는 법적 격차를 하면서 발생하는 이런 모든 비용은 추심지시서를 보내온 추심의뢰은행의 모든 비용이 청구된다. 이 말. 부담된다. 이렇게 합니다. 알겠죠? 자, 이제 마무리가 되네요.